인도네시아가 자칫 잘못하면 올해 말에 큰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나 피치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프라보 대통령이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자기 가장 큰 공약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요. 전 국민? 학생도 아니고? 각 군부대한테 니네가 무상급식하는 거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 똑바로 해라. 와, 행정의 역할을 군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자칫하면 나라가 크게 기울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그 악권 유니버스의 그 동남아 담당 유영국 작가님 한국 들어오자마자 붙잡아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까 본방에서 베트남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이제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한국도 사실 뭐 쿠데타, 뭐 내란, 뭐 탄핵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밖에서 보는 유영국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뭐 그 정도는 나라마다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참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꼽으라 그러면 오리온을 항상 제일 먼저 꼽거든요. 오리온. 베트남 현지 기업들을 현지 소비자를 상대로 되게 잘하는데 특히 베트남 법인에서 개발해서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대박난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전에 베트남 쌀과자도 그랬고 빵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 젤리가 초대박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자 아이템 하나가 1년에 100억 하면 초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0억을 팔아요. 120억? 네, 근데 이거 하나 얼마예요? 5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젤리를 시장 꽉 잡고 있던 애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하리보. 하리보. 근데 이게 오리온이 어떻게 하리보를 잡았냐? 베트남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이런 마트 시장보다는 구멍가게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하리보는 오리온을 가만히 보니까 마트에는 진율이 참 잘 팔리는데 구멍가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진율 자체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더워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는 한 50에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이 구멍가게들인데 야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이걸 확실히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의 더운 열기에도 녹지 않는 이 젤리를 개발해서 대박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데요? 괜찮죠. 맛도 맛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본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사. 본사가 뭘 하려면 본사가 왜 그걸 하느냐면 설득하고 설명하는 한 50%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오리온은 이제 해외 사업을 오래 하기도 하다 보니까 현지 시장은 현지 법인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적으로 맡겨요. 그리고 주재원들이 10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연속적으로 일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제가 오리온 사례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주재원들이 한 3년차 정도 되면 복귀를 해버리는데 이제 좀 알만하고 일할만 하면 들어가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거든요. 작가님도 주재원 하다가 눌러 앉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만 14년. 만 14년 됐어요. 예전에 안병기 부사장님 인터뷰하다가 이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짧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았는데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우리 그 작가님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둘이 되게 친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머리 염색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권 팀장이 좀 더 늙어 보이지 않아요?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악권 나가시고서 60대 소리 들으셨다. 진짜 이게 거짓말 안 보태고요. 기업 강연을 갔는데 앞권에 3%에서 봤는데 나이 60 넘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기업 대표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염색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 나가면 꼭 염색합니다. 한PD 여기다가 예전에 흰머리 시절 사진 하나 같이 자료로 한번 잔혹하시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 얘기는 일부 해봤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조코이 대통령 있을 때 현대차도 거기 진출했을 때 보면은 정말 뭐 규제 같은 것도 팍팍 풀어주고 지원해줘야 될 거 지원해주고 뭐 수출한다 그러니까 막 항구도 져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꽤 잘 나가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상황이 되게 안 좋다면서요? 제가 요즘 쓸데없이 남의 나라 걱정까지 하고 있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자칫 잘못하면 올해 말에 큰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인도네시아 위상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아세안 말 그대로 아세안의 맏형으로서 외교적으로도 참 잘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인구 2억 8천에 GDP 규모도 이제 세계 탑10 안에 들고 자원도 많고 게다가 이제 우리 전기차 시장 이럴 때 또 이 자원이 또 넘쳐나서 니켈 그리고 조코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취임한 프라보 대통령이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코이 뭐 자녀인가가 또 바이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통령인데 이게 좀 표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골 때리는 게 이 국민적 지지율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이 조코이가 자기 당 소속의 대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게다가 군 출신의 군부 독재 시절에 아주 황태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하고 게다가 자기 35살의 자기 아들을 그 런닝메이터인 부통령으로 이제 끼워 넣었는데 인도네시아 법규상 만 40세가 돼야지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35살밖에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조코이의 처남이 대법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35세부터 될 수 있게. 이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코이에 대한 되게 좋았던 이미지가 완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자신의 정권을 가족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거냐. 게다가 조코이가 자기가 이제 그 주지사였던 자리에도 자기 또 다른 아들이 지금 그거를 또 물려받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다가 지금 이 프라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자칫 잘못하면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제가 좀 섣부른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날 이제 정식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일째 되는 날 장차관하고 장관급 인사에서 한 110명 정도를 인도네시아 국군사관학교에 다 불러드립니다. 국군사관학교? 네, 아침 일찍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차 타고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다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거 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교련. 교련. 그때 나이 또 생각나네. 근데 장관들이 대통령을 보고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경례를 해요. 우리 딸이 뭐 충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관들이 2박 3일 동안 그 사관학교에서 군 병영 체험을 합니다. 뭐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 그걸 왜 했나 모르겠어. 전문 교육을 받았네. 그리고 왜 그 사관학교 같은 데서 밥 먹을 때 이 직각으로 밥 먹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감사히 잘 먹. 이거를 장차관들이 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젓가락은 병장만 쓰라고. 그럼 혼나지. 우리는 숟갈 포크숟갈. 그거 가지고 김치 잘 못 찍어 먹으면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 2개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건 말년병장이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군부 독재시로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의식했는지 프라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장차관들 군복 입은 상태 모아놓은 상태에서 아니 내가 군부 시절로 가자는 건 아니고 군대 시스템의 장점을 배우라는 취지에서 한 거다. 그러면 뭐 군부가 워낙 옛날에 힘이 셌으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뭐 추진력이나 이런 거에서 배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나 피치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프라보 대통령이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자기 가장 큰 공약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요. 전 국민? 학생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학생을 하다가 이제 임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무상급식을? 돈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첫 번째 생각이 돈이고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서 밥을 받아와야 되는 거야. 학교는 학교에다 학생들한테 주면 되는 건데 그 되게 특이한 공약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요. 예전에 마오쩌둥이 야 밥을 다 같이 모여서 먹어. 농장. 그리고 다 같이 공동 급식하면은 뭐 불평만 없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좋은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미 무상급식이 시작을 했고 300만 명이 이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군 출신의 양반이 각 군부대한테 니네가 무상급식하는 거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 똑바로 해라. 군한테? 와, 행정의 역할을 군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그리고는 막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공군, 뭐 해군 기지,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이
이 식판에다가 이 음식 담겨 있는 걸 점검하고 음식 괜찮네 이렇게 하고 와. 우리 그 조그만 미니 봉고 다마스 같은 봉고에다가 이 급식 식판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막 배송하고 이러고 있어요, 군이. 그 무섭다. 그리고 주임원사 같은 분이 막 마스크 쓰고 음식 이거 막 영양사님도 아니고 막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지만요. 처음에는 참 급식할 때 정말 좋은 제조, 고기도 막 우수한 품질로 해서 맛있게 만들다가 점점 단가를 낮추다 보면은 맛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해먹을 결심을 하는 걸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거기서 조금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엔 8천만 명까지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공군에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니네 가지고 있는 그 유유지 많잖아. 거기다가 이 무상급식 할 수 있게 식당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이런 거로 개발해. 그리고 또 하나 또 뭐하냐면 야,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쌀이 부족해서 쌀을 매년 수입해 먹거든요. 거기 쌀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군이 유유기지가 많나 봐요. 왜냐면 이제 비행장 만들려고 하면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야, 거기다가 쌀 농사 지어. 근데 쌀만 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 2억 8천에 막 섬나라다 보니까 뭐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영양 불균형 국가예요, 또 유엔에서 정한. 그래서 이 아이들 뭐 이제 뭐 아마 명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영양 불균형 국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유가 필요하니까 최대 200만 마리의 소를 수입해다가 우유도 공급하고. 소를 수입해서 우유를 공급한다고요? 젖소도 수입하고 육고기용으로도 수입하고 해가지고 200만 마리? 이제 뭐 한 번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눠서. 그래서 2029년까지 살아있는 소 200만 마리를 수입에다가 고기로도 공급도 하고 소젖으로 해가지고 우유 공급도 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좀 무서운 게 그 아까 마오쩌둥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뭐 집단 농장 생활하면서 뭐 참새 없애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인위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적 결과물은 정말 참담했잖아요. 참담하죠. 그리고 처음에 뭔가 큰 사고 나겠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정말 그 경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일반 국민들에서 여론이 무상급식 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또 체계적이도 미리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인기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결과가 전혀 엉뚱한 데서 자기는 이 여러 가지 국내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나라가 크게 기울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하고 피치가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위험하다. 근데 이제 아직 다행인 거는 얼마 전에 그 현재 신용 등급을 유지는 했어요. 유지는 했는데 그랬더니 프라보 대통령이 그러든지 말든지.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큰일 났어요. 원래 신용평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은. 그렇죠. 거기 신용평가라는 게 딴 거보다 채권금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외자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프라보 대통령 근데요 이게 약간 프라보 대통령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군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 군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몇몇 분들은 예전에 그래도 전두환 때가 낫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사실 그때 삼조왕 그런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런 놈들 삼천교육대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군부 독재에 대한 향수 그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석유가 나거든요. 물론 정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근데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났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되게 좋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된 건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야 그래도 그때 좀 잘 살지 않았어? 이런 게 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군부가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걱정하는 게 군부 시절에 현역 군인이 뭐 군 장성이 군인 신분으로 주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공기업의 사장도 하고 민간기업의 사장도 하고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군에서 전역하고 대통령 됐는데. 그럼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전역하고 나서 국회의원 되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경찰은 군 안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군이 경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언제부터 군부 독재 체제가 됐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196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약 32년간 군부 독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빨갱이 이슈가 좀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양반이 좀 좌파 세력에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원래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했던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호주, 그러니까 영국계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견제를 했어요. 혹시 공산화 될까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예술인들 또 꽤 많은 화교들이 이 좌익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부가 이거를 몰아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살해를 했고 이 비극을 그때 이제 수하르토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수하르토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네요. 좀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한 32년 동안 이제 철권 통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인 프라보가 이 수하르토의 사위예요. 그래요? 그래서 황태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라보 대통령은 자기는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 인도네시아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티모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티모르인데 이게 분리독립하면서 동쪽이 있다 해서 동티모르고 서쪽은 아직도 인도네시아형인 건데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사령관이 돼가지고 티모르를 공격을 해서 티모르 사람들을 꽤 많이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본인은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력들, 언론인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탄압하고 고문하고 살해당한 거에 깊게 관여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왔고 본인이 그때 살해당했던 가족들 또는 고문당했다가 잡혀있다가 풀려난 사람을 지금 자기 밑으로 또 데려다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기 딴에는 이제 화해로. 근데 이제 우리가 19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태국에서 시작돼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정권에 대해서 뭐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 여론을 돌리려고 이건 아직 밝혀지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장군으로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백골단이네. 네. 그래서 이 자카르타의 시위에 참여를 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이 화교들이 다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 거야. 화교놈들을 가만두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격해지면서 화교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화교 여성들을 막 집단 윤관하고 또 죽이고 이게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그 어떤 페이퍼로 좀 봤었는데 그때 막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그 당시에 이를 언급하는 게 절대 금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제 후배들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자녀로 있었던 친구들이 자기들 이제 피난길 갔던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이 밤에 택시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특히 이제 화교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 잘 웃고 되게 친절하고 좋아서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조장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사람들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게 그러니까 화교라는 민족을 학살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고 민주정권이 생기는데 3일간 1000명을 죽였다고요? 네. 닥치는 대로 막 죽였다고 해요. 막 불질러 버리고. 그래서 수하르토 정권은 붕괴가 되고 프라보는 이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요르단 중동의 요르단에 있으면서 근데 또 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또 광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어가지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광물 관련된 것, 광산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서 또 돈을 또 한 큰 기업의 또 지금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제 국방부장,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대권 후보에 나왔을 때는 희한하게 또 이 젊은 화교 친구들한테는 되게 귀여운 할아버지 이미지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여론을 참 마케팅 잘한 거죠. 정치를 좀 할 줄 아네요. 선동을. 네. 그래가지고 화교들이 일을 갈 사람인 건데 이제 그 화교 기업인 모임 이런 사람들 다 적극 공략해가지고 과거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극 끌어안았죠. 그리고 젊은 화교 유권자들한테는 수비안토 프라보 할아버지 되게 귀여워 이러면서 적극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다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까 제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현역 군이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겸직을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프라보가 장관 시절에도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계속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조코이가 마지못해서 해요. 근데 법 개정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라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역 군 장성을 예.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급식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건 군인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쌀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그러니까 식량 가격 조절도 하고 수급도 조절하고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굳이 군인이 할 필요가 있나요? 식량 안보니까 군인이다. 근데 거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게다가 인구 2억 8천이니까 이게 조금만 빼도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사실 유 작가님이 지금 작가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뭔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조코이 대통령 때의 인도네시아와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거 되게 어렵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해서 그런 건데 그 베트남보다도 뭐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두세 배 어려운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할 때 신제품이 런칭이 되면 베트남은 거의 한국하고 동시에 신제품이 베트남에서 들어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려요. 인허가 과정에서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인허가. 그리고 뇌물을 달라고 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베트남에서 인허가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 중에 돈을 요구하면 베트남은 돈 받으면 어쨌든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돈을 줬는데 진행이 안 돼.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옆에 다른 팀 담당자도 줘야 돼? 그 다른 담당자 줘. 또 한 두어 달 지나서 진행 안 해. 왜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어. 새로 줘야 돼. 그래서 한 3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인들 같은 성격상 차라리 처음부터 3배를 주고 그치. 빨리 처리해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세워라, 내어라,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돈은 다 내놔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앞거리 처음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가 확 대폭 줄어들고 베트남에서 흑자 많이 한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신 기업들이 그러세요. 아유, 너무 힘들다. 뭐 어떤 회사는 1년에 법규가 2번, 3번 바뀌는 경우도 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베트남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차피 뇌물 줘야 되는 거면은 좀 정가가 있고 그러니까 통행료가 있으면 돈 내는 건 아깝지만 통행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냈는데 통행을 못하게 하면 이거 처음부터 달라는 대로 하던가 왜 이 시간을 그렇게 끌어? 기업인들한테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조코이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 한국에 했던 모 기업을 만났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야 우리나라 기업이 니네 찾아갔건데 좀 잘 좀 부탁해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조코이가 1등부터 50등의 인도네시아 기업들한테 야 한국이랑 같이 뭐 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조코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건지 아니면은 프라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뭐 군부 독재를 갔다기보다는 좀 군대 방식을 좀 선호하거나 아무래도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좀 자기가 좀 추진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가 증시랑 환율이 폭탄 맞긴 했지만 그 폭탄 맞기 한 3주 전에 인도네시아 종합 주가 지수가 하루에 장중에 7% 폭락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7년도에 우리 IMF 맞았을 때 그때 환율보다도 인도의 루피아가 더 폭락했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네. 그렇죠. 외국 자금들이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날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무리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말을 해도
그날 그 환율 폭락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80억 달러를 집어넣었거든요. 네, 네. 근데 환율 못 잡았어요. 근데 외국인 자본이 한순간에 빠지는 거는 아무리 지금 외환 보유가 많아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닌 이상 그쵸. 빠져나오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과거 군부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조코위 대통령 때 뭔가 좀 개혁 개방을 하고 거기에 뭐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 그때 뭐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한 그 모습들을 봤을 텐데 네, 네. 그 인도네시아 젊은 이들은 그쪽도 그래도 뭔가 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상 국가 아니면은 적당한 그 선진국으로 가는 경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로로 가는 거. 네네. 최소한 집단급식을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 22,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기도 하고 22,000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 하잖아요. 이게 시장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은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 가치가 인도네시아에 14개 기업이나 돼요. 와,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훨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젊은 이 기업인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프라보 대통령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런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굳이 나라를 지킨 군이 식판 들고 밥 만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참 이 스타트업들이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인도네시아가 정말 잘 되는 나라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군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뭐 하나가 딱 트리거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진짜 그 젊은 그 기업가들에게 이제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니 무상급식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비즈니스화를 했다면 거기에 뭐 IT 기술을 접목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옛날 방식으로 군인이 가서 밥 퍼주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정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할 거고 그렇죠. 청년들이 보기에도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뭔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과 거기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충돌들, 사업적인 충돌들이 인도네시아의 뭐 미래를 조금 좀 걱정하게 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